36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에게 확정 사유 보시면 계속적 거래관계가 종료해서 피담보 채무로 예정된 원본 채무가 더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지면 확정된다. 계속적 거래관계의 종료 이렇게 돼 있고 2번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 확정 시기는 언제냐? 경매 신청시다. 그런데 요거는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으면 그 피담보 채권의 확정 시기가 경매 신청 시라는 거고요. 한 페이지 딱 넘어가시면 근저당권자가 아닌 사람이 경매를 넣는 경우 있겠죠. 그 경우에는 언제냐?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확정 시기가. 그죠? 만일에 자기가 저당권자가 자기가 집어넣었다. 그러면 경매 신청 시에 확정이고 딴 사람이 넣었다. 그러면 낙찰대금 완납시입니다. 요때로 딱 돼요. 달라요 시기가. 여기에다가 줄을 딱 치워 놓으시면 됩니다. 헷갈리기 딱 좋죠. 시기가 동일하지가 않다 이겁니다. 그러나 경매 신청을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만으로는 근저당 채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당연하고 경매가 취하된 경우에도 근저당 채무가 확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제3자가 막 이렇게 집어넣었다. 그럴 때는 무조건 경락대금 완납시입니다. 경락대금 완납시. 이 그러나부터는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이죠 이게. 이런 것까지 우리 시험에 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저는. 근데 시험에 났어요. 지문으로. 그렇죠? 이렇게 이런 세세한 것까지 나면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난이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질문이. 이거 되게 이거 헷갈리거든요. 막상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자,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시면 변제 범위. 근저당권을 없애기 위해서는 얼만큼 변제해야 되느냐?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한다. 이거는 자기가 그 은행에서 빌린 돈 다 갚아라 이겁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 다 갚아라. 그런데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면 돼요. 근저당권에선 채권 최고액만. 제3취득자도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후순위 저당권자는 뭐 제3취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멸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됐고 밑에 뭐 보시면 돼요. 뭐 어려운 얘기 없고요. 근저당권의 뭐 변경 뭐 이것도 시험에 그 364페이지 채권자 채무자의 변경 있죠. 뭐 채무의 범위나 채권자 변경할 때 26회 시험에 나온 지문인데 이게 그죠? 282에서 이제 뜯어온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되게 디테일하죠. 근저당권은 보통의 저당권과 달리 발생 변경 소멸에 있어서 피담보 채무에 대한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는 관계로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의 변경이 된 경우에 당연히 변경 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당해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고 변경 전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무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거 읽어보면 뻔하잖아요. 그죠? 읽어보면 뻔한데 이거 살짝만 비틀어서 내면 이거 여러분 다 틀립니다. 이거. 이런 지문이 어려운 거예요. 이런 지문이. 변경 전 범위에서 범위에 대하여 뭐 제외되는 것이다. 이거를 제외되는 것을 탁 바꾸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굵은 글씨로 더 써 있는 것 위주로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쫙 보시면은 근저당권의 소멸에서 말소 청구는 누가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있죠? 그거만 보겠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제3자가 매수한 다음 피담보 채권액이 소멸했다. 그럴 때 제3자는 소유권에 한 근저당 설정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고 종전 소유자는 계약 당사자로서 채무 소멸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의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저당권을 얻었어요. 은행에다가 은행에 저당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담보권을 설정한 사람이에요.
내가 요 집을 판 겁니다. 팔았으면은 요 소유자일 거 아닙니까? 나는 제일 처음에 계약한 사람이고 얘는 소유자고 지금 요 상황에서 당연히 이 사람이 말소 청구하겠죠. 돈 다 갚으면. 그죠? 그게 소유권, 제3자는 소유권에 기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를 구할 수 있고 이 얘기고 내가 예전에 그 근저당권 했던 사람 이 사람은 계약자로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그 위에 보면 피담보 채권액이 소멸한 경우 여기에다가 줄 치세요. 이미 피담보 채권액은 다 갚았을 때 얘기입니다. 이미 다 갚았는데 아직 말소되기 전 네. 돈은 다 갚고 잘 보세요. 자,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얻고 저당을 해놨는데 돈은 다 갚고 아직 말소되기 전에 집을 팔았어요. 이때입니다. 요거는 딱 돈은 다 갚고 팔았을 때 아직 말소는 안 됐을 때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포괄근저당은 그것만 설명해 드릴게요. 일반 근저당과 포괄근저당은 뭐가 다르냐면 그 일반 근저당은 어쨌든 간에 그 목적물, 그죠? 이 사람의 목적물에 관련된 채무를 폭넓게 이제 포함하잖아요. 예컨대 은행에서 내가 돈을 빌려요. 이거에 대해서 발생한 예컨대 지연이자 이것도 어쨌든 내가 이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니까 이거 생긴 채권이에요. 지연이자도. 그죠? 또 내가 돈을 안 갚아서 이 사람한테 발생한 손해 이런 거는 다 담보가 되는데 뭐가 안 돼요? 예컨대 내가 저당권 설정자예요. 근데 저 사람이 저당권자야. 근데 내가 얘를 조목으로 팼어. 이빨이 2개 나갔어요. 그럼 손해배상 채무가 또 있잖아요. 내가. 요 집을 담보로 놓고 내가 돈 빌린 거 말고 이빨을 때려가지고 내가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 채무까지 지고 있다. 이거는 근저당으로는 담보가 안 됩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가 돈을 빌렸을 때 이것만 담보되지 내가 얘를 주먹으로 패가지고 얘가 이빨 2개 나가서 내가 1,000만 원 물어줄 거는 이걸로 담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담보할 수 있는 게 포괄근저당이에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지고 있는 모든 성질을 따지지 않고 모든 채무를 담보할 수 있는 게 포괄근저당이에요. 포괄근저당. 이게 그것이 금전 채권이든 아니면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이든 아니면 무슨 노동 임금 채권이든 뭐든 상관없이 다 담보시키는 게 포괄근저당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계약을 특정하지 않는 거죠. 그죠? 일반 근저당에서는 당연히 기본계약 대출이죠. 대출. 그죠? 돈 빌려주는 계약. 이게 기본계약이 딱 픽스가 돼 있는데 포괄근저당은 그거 없어요. 일체 모든 발생하는 채무는 다 보장해 주겠다 이겁니다. 다 담보로 해주는 거. 포괄근저당이죠. 금융거래에서는 뭐 이런 방식으로 하긴 한다. 뭐 이거죠. 넘어갑니다. 저당권 됐고 이 계약법은 뭐 약관 이건 뭐 난 적 없어요. 난 적 없는데 뭐 계약 자유 이건 다 봤으니까 우리 이런 건 됐고 약관이라는 거는 한쪽 당사자가 미리 정해놓은 계약입니다. 한쪽 당사자가 미리 정해놓은 계약이 약관이에요.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을 위해서 미리 정해놓은 거 그게 약관입니다. 약관 미리 마련한 거 그게 책에는 369페이지부터 쭉 되게 많이 써 있는데 기준만 말씀드릴게요. 약관은 당연히 예컨대 여러분들 보험 같은 거 들 때 약관 잔뜩 오잖아요. 읽어보십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신 분? 없죠? 없습니다. 전 읽어봤습니다. 제 보험 말고 제 보험은 그거 왜 읽습니까? 그죠? 이거 일일이 변호사들이 검토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준법 어쩌고 한다고. 근데 이 약관은 어쨌든 간에 일방적으로 대기업이 작성하는 겁니다. 근데 모든 대기업이 만든 문서는 대기업의 탐욕이 들어있어요. 대기업의 탐욕. 여러분들 대기업 다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기업은 뭐 피눈물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대기업의 가장 큰 문제가 뭐 약탈적 뭐 저기라고 했는데, 그거는 뭐 삼성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두드러진 게 삼성일 뿐이지. 그죠? 게임 업계에도 대기업이 있고, 그죠? 뭐 해도 대기업이 있고, 다 그렇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다. 그죠? 제가 한 번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게임 업체를 제가 자문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얘기였냐면, 옛날 자기가 이제 어떤 게임 무슨 아이템, 게임과 관련한 아이템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왜 뭐 조그만한 벤처니까 이제 대기업하고 자문 뭐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지, 제휴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제 자기들의 아이디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저쪽에서 이제 호의적으로 반응하니까 뭐 세미나도 하고 하여튼 협의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당연히 아주 중요한 것들은 빼놓더라도 일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상대방이 설명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까지 딱 진행해서 뭐 마치 내일 모레 계약할 것처럼 딱 해가지고 막 기대에 부풀었다가 어느 순간 이제 깨진 겁니다. 계약이 안 됐어요. 근데 뭐 한 조금 지나서 그 대기업에서 그 아이템을 갖고 똑같은 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때? 기분이 나쁘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의 내가 이렇게 기본적인 거 설명했고 그거 그대로 나왔으니까 이거 우리 거 도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지죠. 그죠? 그런 경우는 허다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그런 문제에는 대기업의 탐욕이 들어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그런 걸 다 통제합니다. 통제할 때 요 해석 통제라는 게 있고 불공정성 통제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내용에는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글자 자체는 이거는 글자 자체에 대한 내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내용에 대한 문제는 아니에요. 요거는 글자 자체 내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불공정성 통제라는 것. 그래서 해석 통제라는 건 뭐 조문 자체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아. 근데 이걸 유리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사업자한테. 그 얘기고, 불공정성 통제는 내용 자체를 사업자한테 너무 유리하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이거는 내용에 대한 거고, 이거는 내용엔 별 문제가 없어 보일 때입니다. 내용이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해석을 제대로 해라. 요거는 내용 자체를 지나치게 너희들한테 유리하게 하지 마라 이겁니다. 요 기준에 의해서 보시면 돼요. 요 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해석 통제는 객관적 통일적 해석. 얘한테는 이렇게 해석하고 쟤한테는 저렇게 해석 안 된다 이겁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석해라 그 뜻이고요. 작성자 불이익 원칙. 이거는 어떤 작성을 했는데 해석을 할 때 이거 기업이 작성한 거니까, 그죠? 해석이 두 방향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만일에 나온다면 그럴 때 고객한테 유리하도록 해석을 해라 이 뜻입니다. 고객한테 유리하도록 해라. 그리고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은 약관이 있고 그거와 상충되는 개별 약정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약관이 있고 그거와 상충되는 별도의 개별 약정이 있어. 고객과 이 사업자 간에. 그럴 때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 기업에서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그죠? 개별 약정 안 해줘요. 개별 약정 해주는 경우는 약관에 없는 내용은 해줄 수 있어요. 그쵸? 근데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라는 건 약관에 없는 걸 별도로 적었다 이 뜻이 아닙니다. 약관 내용과 상충되는 게 있을 때입니다. 약관 내용과 상충되는 기재가 있을 때 그 기재, 특별한 그 이제 거래 조항, 그거를 우선한다 이 뜻이에요. 상충하는 게 있을 때. 불공정성 통제는 내용에 대해서 사업자한테 유리하게 만드는 거 안 된다 이거죠. 그게 뭐 면책 조항을 안 되게 만든다든가 그런 거 뭐 많이 있어요. 뭐 중과실인 경우에 원래는 고의 중과실은 당연히 책임지는 건데 중과실인 경우에도 사업자가 면책된다거나 이런 규정을 넣는 거 안 된다 이 뜻입니다. 또 고객한테 뭐 너무너무 큰 손해배상을 이렇게 예정해 놓는다거나, 그리고 자기는 계약 해제를 쉽게 해놓고 고객은 어렵게 하고 뭐 이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용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럴 때 고객한테 불리하게 못하는 거,
요거는 내용 자체를 이상하게 못 만드는 거 이겁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계약의 종류에선 요 두 가지 요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 중에 요거 있죠? 쌍무계약에서 나오는 게 동시 의무잖아요. 나도 의무를 지고 상대방도 의무를 지고 있다. 이게 쌍무계약이니까 서로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 의무를 다해야 상대방한테 의무 요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동시행위 양변권. 내가 의무를 다해야 상대방한테 의무를 요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 쌍무에서 나오는 겁니다. 쌍무에서. 유상계약 여기에서 나오는 게 담보책임이죠. 유상계약. 나는 돈을 주고 돈의 가치에 맞는 걸 샀는데 돈값을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책임져. 이게 담보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돈하고 관련된 거예요. 담보책임은. 그러니까 쌍무 이거는 의무의 이행과 관계 있으니까 동시에 이행의 항변권입니다. 요거는 설마 헷갈리시지 않겠죠? 요거 주소 파악.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쌍무계약에서 나오는 게 동시행의 항변권입니다. 자, 책을 좀 볼까요? 계약자유의 원칙. 뭐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여러분 200개, 전 세계 200개 나라 중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뭐 제대로 그나마 잘 굴러가는 나라가 20개가 안 돼요. 그죠? 주변에 쭉 보십시오. 세계 지도를 놓고 한번 훑어보십시오. 민주주의, 뭐 자유주의 이런 게 그럴싸하게 잘 굴러가는 나라 몇 개 있나 한번 찝어보십시오. 몇 개 안 됩니다. 무슨 룩셈부르크 이런 거 빼고 좀 규모가 있는 국가들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몇 개 안 됩니다. 실제로. 전 세계 200개 정도의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한 20여 개밖에 안 돼요. 그나마 그게 잘 굴러가는 나라는. 나머지는 그죠? 나머지는 다 그냥 13579입니다. 다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죠. 우리가 맨날 TV에서 보는 게 뭐 프랑스, 독일, 뭐 미국, 뭐 한국, 일본 뭐 이러니까 다 세계가 다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소말리아하고 비슷한 나라들이 더 많다. 그렇죠? 그런 나라들한테 무슨 뭐 계약자유의 원칙이 있겠습니까? AK-47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죠? 이것도 배부른 소리다 이겁니다. 나라가 평화로우니까 이것도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감사한 거죠. 그래서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다. 그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계약 체결을 자유의 원칙이 있지만 현대 사회에 들면서 그죠? 사회적인 통제 요구도 늘어나고 복제 요구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요구가 있기 때문에 계약 체결을 자유롭게만 만들어 놓을 수는 없는 거고 생존 배려에 필요해. 이거 수도 전기 이거는 한전이 와가지고 관상 보면서 너는 돈 갚을 것 같으니까는 전기 주고 안 되잖아요. 이거 그냥 무조건 해주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강제입니다. 강제화. 그죠? 또 계약 체결을 곤란하게도 만들 수 있죠. 인허가. 돈 있는 놈은 아무나 대학교 세워라.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인가제도를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의 진짜 뭐 대학교를 만들면은 정말 그 후학들을 양성하는데 정말 깊은 뜻이 있나 이런 것도 좀 철저히 검증하고 만들어 놓죠. 그게 인가 제도입니다. 이거는 계약 체결을 곤란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또 농지 같은 것들을 그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사거나 그러면 곤란하니까 그죠? 농민한테만 거래하게 만들어 놓죠. 소유권을 취득하게 만들어 놓는다. 농지법 이런 거죠. 그래서 옛날하고는 많이 좀 달라지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런 게 있죠.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나라고 또 전체 토지 중에 한 80%가 산지이기 때문에 쓸만한 땅이 별로 없어요. 그죠? 우리나라는 뭐 어딜 봐도 다 산 아닙니까? 어딜 봐도 다 산이에요. 다 산지. 그러니까 평지가 없어. 평지가. 이런데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 평지잖아요. 그죠? 특히나 뭐 유럽 같은 데는 거의 뭐 그냥 쭉 그죠? 독일 같은 데 살아봐요. 그러면 산에 등산 간다. 이거 뭐 몇 시간씩 차 타고 가야 됩니다. 그죠? 거기는 미국도 그렇잖아요. 미국도 다 평원이잖아요. 평원. 응? 우리나라는 지평선을 볼 수 있는 데가 김제밖에 더 있습니까? 김제 가보셨어요? 김제? 거기 가보면은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지평선 볼 수 있다는 데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토지를 효율적으로 잘 이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토지는 불대체적인 재화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매우 강한 재화입니다. 토지는 뭐 주택이나 건물이야 뭐 때려보시면 그만인데 토지는 매우 공공성이 강해요.
특히나 농지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죠. 그 유튜브 보니까 농민들도 이렇게 유튜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브이로그 같은 거 있어. 농사 지으면 얼마 벌 수 있나 뭐 이런 거. 그죠? 사과 농사를 지었는데 뭐 어떻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재밌습니다. 약관. 한쪽이 계약 당사자 한쪽이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다. 그래갖고 약관의 편입 통제에서 약관이 왜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왜 이게 계약 내용이 되느냐. 이게 당사자한테 설명을 하고 상대방한테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계약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뭐 삼성생명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 내용이 되는 게 아니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험 들 때 그죠? 고객 여러분의 뭐 어쩌고 저쩌고 녹음하겠습니다. 이거 나오잖아요. 하도 발법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동의했냐 해가지고 소송이 워낙 많이 되니까 지금은 다 녹음하죠. 다. 그죠? 동의했다 이런 거. 대신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보험사에서도 전략 매뉴얼을 별도로 짰잖아. 그게 뭐냐면 일단 고객을 계약 단계까지 꼬실 때는 온갖 얘기 다 합니다. 다 보장해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녹음되는 시점 있잖아요. 녹음되는 시점, 진짜로 계약 들어가는 시점에서는 그 굉장히 깐깐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죠. 진짜 영악하죠. 나중에 보험료 열심히 받다가 나중에 보험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금 청구하면 이제 안 주게 되는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소송한 그러니까 이거 줘야 될 것 같은데 뭐 소송하지 이런 경우 많아요. 왜냐하면 고객들은 나가 떨어지거든. 그런 경우 많아요. 그리고 또 보험사에서는 한 건당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로펌에 넘겨버리거든요. 중소형 로펌에. 그러면 그 변호사는 그 법원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박리담회지 박리담회. 고객들은 그거 사건 하나 하려고 예컨대 서부지방법원, 북부지방법원 저기에서 와야 되는 겁니다. 하루 다 버리고. 꼭 제대로 오겠습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요?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건데? 안 하지. 그러니까 보험사가 이거 그냥 우리 돈 받으시면은 8천만 원 드린다니까 소송해보세요. 그거 소송 그래봐야 8천만 원밖에 안 돼. 설사 더 받는다 손 치더라도 그거 8,500인데 500만 원 변호사 비용 내고 나면은 뭐 남습니까? 그냥 합의하시는 게 좋다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고객들은 고민하죠. 이거 어떡하나. 그죠? 보험사는 자선사업가가 아니에요. 저는 그 보험에 대해서 그냥 대면대면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변호사하면서 보험 무용론자가 됐어요. 보험 무용론자. 넘어갑니다. 자, 370페이지 약관의 해석 통제에다가 땅땡 해놓고 내용에는 문제가 없음 이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내용에는 문제가 없음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그 옆에 불공정성 통제 옆에다가 땡땡 쳐놓으신 다음에 내용의 문제를 삼음 이거예요. 하여튼 내용에 관한 얘기를 문제 삼는 게 불공정성 통제고 해석 그러니까 곱보기 내용은 별 문제 없다. 근데 해석을 어떻게 해라 이거죠. 요거는 내용에는 문제가 없음입니다. 그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다 상식적인 얘기다 이겁니다. 상식적인 얘기. 넘어갑니다. 자, 373페이지에 전형계약. 전형계약은 총 15개가 있는데 뭐 증여는 편무계약이죠. 한 사람한테만 의무가 있습니다. 뭐 증여는 보통 자녀한테 그죠? 부모가 이렇게 증여해 주잖아요. 그죠? 증여. 뭐 부동산을 증여해 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TV에? 그죠? 뭐 3살짜리 아들한테 뭐 이렇게 뭐 강남에 아파트를 뭐 증여했다더라. 뭐 이런 뭐 세무조사가 나간다 이런 거 그런 거지 그런 거 여러분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죠? 증여 받는 경우보다는 증여 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용돈을 드린다거나 뭐 이런 거. 매매 이거는 이거는 뭐 물건을 사고 파는 거고 교환 이거는 물건끼리 바꾸는 겁니다. 그죠? 사용 소비대차 이거는 돈을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돈일 필요는 없어요. 소비대차가 소비대차가 뭐 그럴 필요는 없는데 돈이 제일 많죠. 돈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빌려주는 건데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가 다 대차잖아요. 빌리는 겁니다. 다 빌려받고 빌려주고 이게 대차예요. 소비대차는 빌려서 소비하는 겁니다. 사용대차는 빌려서 사용하는 거고 임대차는 빌려서 돈 내고 쓰는 겁니다. 다르죠? 여러분들이 돈을 빌렸어요. 그거는 돈을 보관해 둡니까? 아니죠. 쓰죠. 소비대차입니다. 돈을 빌려서 씁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동일한 돈을 갚죠. 이게 소비대차고. 자, 사용대차. 옆에 친구한테 볼펜을 하나 빌려서 씁니다. 소비하진 않죠. 그런 다음에 돌려줍니다. 돈 내진 않잖아요. 사용대차입니다. 근데 자, 내가 볼펜을 빌려서 쓰고 돈을 줬다. 사용대가로. 그건 임대차입니다. 임대차가 반드시 부동산일 필요는 없어요. 그죠? 돈 내면은 임대차예요. 고용. 이거는 이제 급료를 지불하고 사람의 노동력을 사는 겁니다. 고용은 노동력을 사는 것. 도급. 일의 완성이에요. 일의 완성. 여행. 여행 가는 거죠. 여행. 그거 뭐 모르시는 거 없잖아요. 이거는 여행은 여행 계약을 이게 전용 계약의 하나로 넣었어요. 가장 최근에 들어간 겁니다. 여행 계약. 그죠? 여행 계약은 가장 최근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운송 계약하고 그리고 또 하여튼 계약 내용이 운송과 유사한 무명 계약이었어요. 옛날엔. 근데 여행 계약이라고 별도로 민법에 만들어 놨습니다. 현상 광고. 이건 뭔지 아시죠? 무엇을 찾습니다. 먼저 찾아오는 사람 뭐 이거. 공모전에서 1등은 얼마 이런 것들입니다. 잃어버린 개를 찾아주시면 50만 원 후사하겠습니다. 이거 있죠? 그게 현상 광고예요. 현상 광고. 그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오면 됩니다. 찾아오면. 그러면 돈을 받으면 되죠. 위임. 이건 뭐라고 했습니까? 성실한 의무의 이행. 이거고. 임치. 물건 보관입니다. 물건 보관. 임치. 물건을 보관한다. 조합. 이거는 공동 목적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종신정기금. 이거는 죽을 때까지 매달 돈 주는 겁니다. 종신정기금이에요. 이게 종신정기금. 화해. 상호 양보입니다. 상호 양보. 해결. 상호 양보 분쟁 해결입니다. 그게 화해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조정. 이거는 조정이라는 건 서로 누가 양보하고 누가 뭐 양보하지 않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상호 간에 합의하면 돼요. 그럼 되는데 화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양 당사자가 화해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화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상호 양보. 그래서 그것만 써놓으시면 돼요. 화해는 상호 양보. 종신정기금은 죽을 때까지 매달 돈. 그죠? 조합은 공동사업. 임치는 물건 보관. 위임은 성실한 이행. 현상 광고는 그죠? 그거 개 찾아줍니다. 그거 몰라도 됩니다. 내용만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행은 그죠? 여행 다 하시는 거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다 합격하면 이렇게 가까운 사람과 함께 이렇게 여행 가시면 됩니다. 그죠? 해외 여행을 가셔도 좋고 국내 여행을 가셔도 좋고 가시면 되죠. 여행 많이 다니세요.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최고급 레스토랑에 몇몇이 개를 만드셔도 됩니다. 하여튼 한 2달치 모아가지고 가장 비싼 데 가라고 했습니다. 가장 비싼 데. 부페 안 돼요. 그 느낌 달라요. 부페 안 되고. 그리고 시간을 그날 하루를 통째로 비고, 그러니까 뭘 하시냐면 꼭 해보셔야 될 게 맨날 하라는 건 아닙니다. 경험해 보신 분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최고급 디너를 딱 해놓고 그 전에 미리 가서 로비에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앉아서 쉬십시오. 한 2시간 동안. 그냥 로비에 테이블 많거든요. 거기에 그냥 앉아서 쉬십시오. 같이 간 사람하고 얘기를 좀 해도 좋고. 그러면서 거기 분위기를 좀 보십시오. 싼 호텔은 안 됩니다. 사기꾼들 많아요.
그런 호텔 많기 때문에 가지 말고 비싼데 예, 거기 한 2시간 동안 그러면은 합격해야 되겠다,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쏟을 겁니다. 진짜 그게 진짜 어떤 뭐 무슨 나는 이렇게 해서 100억 벌었어 이 책보다 그거 하루의 경험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습니다. 자, 쌍무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대가적 의미를 갖고 있는 채무를 서로 지고 있다 이거고, 편무계약은 한 사람한테만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지만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은 아니다. 그래서 현상광고는 유상계약이지만 편무계약이다. 뭐 현상광고도 어쨌든 개 찾아주면 50만 원 받는 거니까 유상이죠. 그죠? 근데 의무는 누구한테만 있는 겁니까? 의무는 누구한테만? 돈 주는 사람, 개주인한테만 있는 거예요. 50만 원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들이 배란박에 개 찾아주십시오. 이거 50만 원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나가면서 그거 보기만 하면은 찾아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냥 지나가도 돼요. 나는 의무 없어. 그죠? 근데 내가 찾아갔어. 그럼 이 사람 50만 원 줘야 돼. 이거지. 그래서 유상계약이지만 편무예요. 이건. 구별의 실익, 동시행양변권, 위험부담 이런 건 여기서 나오고. 유상은 뭐 재산상 출연, 재산상 출연이 있다. 그래서 뭐 매매 교환 임차 어쩌고는 다 유상이고, 요건 기억해 두셔야죠. 증여 사용대차는 무상입니다. 물건을 빌려 쓰는데 공짜다, 사용대차예요. 물건을 빌려 쓰는데 하여튼 돈을 받았다, 그거는 임대차입니다. 계약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대차는 무조건 공짜예요. 사용대차는 무조건 공짜. 증여도 이게 부담부 증여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부담부 증여가 대가 관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그거 대가 관계 아닙니다. 부담일 뿐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어펜딕스일 뿐이지 부록일 뿐이지 대가적인 게 아니에요. 예컨대 부담부 증여 중에 대표적인 게 아버지가 재산 한 5억짜리 집을 아들한테 딱 주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매달 생활비를 100만 원씩 줘라, 이게 부담부 증여거든요. 근데 아들이 안 줘, 이놈이 가져가서. 그러면 너 부담 이행 안 했으니까 증여계약 파기 이거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증여 5억짜리를 해주면서 매달 100만 원 주는 게 이게 대가 관계냐 이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증여는 하는데 거기에 부록이 붙어 있을 뿐입니다. 그 부록을 이행 안 했어? 그럼 내가 깰 수 있는 거지. 그럴 뿐이지 100만 원 이게 내가 증여에 대가 관계에 있는 건 아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도 그냥 편무계약이에요. 편무계약. 그런 소송 요즘 좀 있죠? 예, 그죠? 그러니까 그 재산은 상속으로 분배하는 게 제일 좋죠. 예. 원래 이 펜은 들고 있을 때 진짜 패지. 까면 이건 그죠? 예, 들고 있는 게 낫습니다. 안 주는 게 제일 낫고. 사실은 그 뭐 그죠? 예. 교육시켜줬으면 됐지 뭘 더. 낙성계약, 요물계약. 그러니까 낙성계약은 말로 하는, 그죠? 말로 계약 성립이 다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그거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작성하는 것이지 필요 불가결한 건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은 필요 불가결하지 않다. 그냥 말로 때우면 다 돼요. 그게 낙성계약의 원칙입니다. 근데 요물계약, 반드시 어떤 요건을 갖춰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게 있어요. 그걸 요물계약이라고 불러요. 요물계약. 반드시 어떤 요건을 갖춰야 계약이 성립한다. 그죠? 이게 좀 더 널찍게 보면은 요식행위라는 게 있죠. 요식행위. 그죠? 어떤 방식을 갖춰야만 계약이 되는 거. 요식행위, 법률행위가 되는 거. 대표적인 게 유언. 반드시 어떤 방식. 요물계약은 반드시 어떤 게 있어야 돼요. 요물계약 요거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죠? 이거는 외우는 거 어렵지 않죠? 현대계보예요. 현대계보. 그죠? 현대계보. 현 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보증금. 현대그룹의 계보는 정몽구한테 있습니다. 현재 스코어. 그죠? 현대계보예요. 객관식에 요거 다음 중 요물계약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하나 딱 넣거나, 아니면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해가지고 6개 중에 그 2개 딱 뿌려놓고, 그죠? 바르게 묶인 것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기억, 디귿, 리을, 미음. 뭐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죠?
머리 아프죠 그런 거. 그거 낼 때 딱 좋잖아요. 여러분이 딱 보기에도. 그럴 때는 현대개보만 딱 써놓으시면 되는 거지. 현대개보. 하여튼 찍는 문제는 두 문자 암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식, 불요식, 계속적 계약, 일시적 계약 뭐 사실 우리가 배우는 모든 계약들 대부분의 계약들은 일시적 계약이에요. 매매 일시적 계약이잖아요. 그죠? 한 번만 하면 돼. 그죠? 계속적 계약은 임대차처럼 어떤 기간이 있는 계약이에요. 이런 기간이 있는 이게 이제 계속적 계약이죠. 본계약과 예약. 본계약을 하고 그 전에 본계약 전에 하는 그죠?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는 그런 계약이 예약이죠. 그 특징 저기에는 줄을 딱 쳐놓으십시오. 본계약이야 뭐 채권계약일 수도 있고 물권계약일 수도 있고 뭐일 수 있지만 예약은 무조건 채권계약입니다. 무조건 채권계약이에요. 26회 시험에 났었네요. 저거 또 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본계약이 물권계약이면 예약도 물권적 행위로 본다. 이런 식으로 딱 나는 거죠. 지문에. 틀렸다 이겁니다. 본계약이 물권적 합의라 하더라도 물권계약이라 하더라도 예약은 무조건 채권입니다. 채권계약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이 성립. 자, 청약과 승낙인데 청약, 승낙, 청약, 계약을 청하는 거죠. 청약은 그야말로 계약을 청하는 거예요. 승낙은 그거에 대해서 뭐 오케이 하는 거죠. 그죠? 오케이 하는 거. 개념. 청약의 개념은 승낙만 있으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입니다. 이게 청약이에요. 청약. 요거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해도 상관이 없어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도. 그죠? 이게 당연한 게 현상 광고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현상 광고. 개 찾아주면 50만 원 드립니다. 이거 불특정 다수인한테 뿌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돼요. 예. 현상 광고도 계약이잖아요. 전형 계약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에 된 것도 유효입니다. 당연히. 하지만 상대방이 오케이만 하면 계약이 딱 성립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개 말티즈 85년생 멍멍인 뭐가 있고 이렇게 어떤 개를 찾아야 될지 나와야지. 그쵸?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돼요. 그 개를 딱 찾아가면은 딱 완성시킬 수 있게 구체적 확정적일 것 이겁니다. 그러면 청약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자기 혼자 방에서 4개를 찾아주시면 100만 원 드립니다. 외친다고 해서 계약 청약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약은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 있죠? 딱 사람들 모아놓고 개 찾아주시면 50만 원 드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도달이라는 건 내 말을 나왔어요? 상대방 귀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죠? 여기가 도달입니다. 의사표시에 우리가 이런 순서, 시기 이걸 놓고 보면 우리가 말을 떠드는 거 내가 입 밖으로 딱 내보내는 거 요거를 표백이라고 불러요. 표백. 예, 표백이고 내가 이렇게 말이 지나가죠. 음파가. 그런 다음에 상대방 귀에 딱 맞아집니다. 요게 뭡니까? 도달. 그리고 요거를 딱 이해하게 되죠. 이걸 요지라고 불러요. 표백. 그죠? 표백. 그 다음에 내가 입 밖으로 떠들었죠. 그러니까 발신되고 그 다음에 도달하고 요지되고 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상대방한테 도달해야 돼요. 하량박에 붙이든 말로 떠들든 하여튼 상대방이 보고 듣고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도달주의. 자, 청약 발신 후 도달 전 청약자가 사망해도 청약의 효력은 유지가 된다. 그죠? 개 찾아주면 50만 원 드립니다. 딱 붙였는데 붙인 다음에 죽었어요. 그랬으면은 죽은 다음에 이거 배란박에 붙인 사람이 죽었다는 이런 얘기지. 개 찾아갑니다. 그럼 그 상속인이 줘야 됩니다. 청약 효력은 있으니까 그 얘기예요. 사망해도 효력은 유지된다는 건 상속인 그 사람이
청약자의 지위를 대체하면 돼요. 대신하면 되죠. 청약의 효력은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합니다. 배란박에 50만 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이 딱 오케이 개 찾으러 다니기 시작했으면 철회 못한다 이겁니다. 그죠? 철회 못한다. 상대방은 법적으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거 벽에 50만 원 드립니다. 이거 봤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찾아줘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어요. 그죠? 그렇죠? 예컨대 아파트 분양 공고가 딱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 보면은 우리가 의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한테 청약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들은 사람들은 아무런 의무도 지지 않습니다. 아무런 의무를 지지 않아요. 승낙은 청약에 응해서 계약을 성립시키는 의사표시다 이겁니다. 5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개를 찾아주면 오케이. 내가 개를 딱 찾아옵니다. 딱 갖다 주는 거죠. 이게 승낙이에요. 요거는 요건은 뭐 뻔하죠. 여기에서는 요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요거. 특정의 청약자. 여기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청약하는 거 되지만 승낙은 청약한 사람한테 해야죠. 그쵸? 청약한 사람한테 해야지 엉뚱한 사람한테 개 갖다 주고 돈 달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특정한 청약자 그 사람한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변경해도 안 돼요. 승낙이 되려면 내용 변경해도 안 됩니다. 반드시 그냥 청약과 동일하게 청약을 변경시키지 않고 무조건 오케이 해야 돼요. 그래야 승낙이 됩니다. 만일에 내가 개를 딱 갖고 가서 요거를 그대로 주면 50만 원 받으면 그냥 현상 광고 오케이인데, 그죠? 편무계약 오케이 다 성립한 건데 나 이거 50만 원에 못 주지. 100만 원 주죠. 아니면 걔 그냥 풀어버린다. 뭐 이런 거지. 이거는 승낙이 아니라 별도의 청약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내용을 변경하면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옛날 청약자가 승낙자가 되는 거죠. 이거를 내가 오케이 해 말어. 자기가 결정하면 돼요. 얼마 전에 그 뉴스 보니까 개를 샀는데 그 개가 뭐 어떻다고 개를 집어던진 아줌마도 있던데, 그쵸? 그럼 곤란하죠. 네, 요즘은 뭐 저 대형 마트에서도 애완동물 팔잖아요, 그죠? 뭐 쥐도 팔고 뭐 진짜 쥐 팝니다. 저기 말고 조만한 그 말고 뭐 보니까 사막쥐 뭐 해가지고 그런 데서 뭐 팔더라고. 쥐도 팔고 뭐 이구아나도 팔고 물고기도 팔고. 자, 승낙은 아무 때나 승낙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승낙 기간 같은 게 당연히 있겠죠. 예컨대 아파트 청약 광고가 딱 나왔어요. 청약 광고 딱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걸 승낙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합니다. 아, 내가 승낙하겠다. 딱 보니까 청약 기간이 있네. 그죠? 청약 기간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승낙 기간이에요. 그 기간 내에, 그죠? 서류가 접수가 돼야 내가 승낙자가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 기간, 승낙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들어와야 되고, 승낙 기간이 없다 그러면 상당 기간 내입니다. 그런데 개를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딱 돼 있는데 뭐 언제까지 잘 안 적혀 있잖아요. 그쵸? 안 적혀 있어요. 근데 한 10년 후에 그 개가 거의 이제 관통에 들어갈 때 10년 후에 들어와 갖고 이거 돈 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보통 뭐 몇 개월 이 정도겠죠. 개라면. 그죠? 개를 찾아달라면 몇 개월 이내겠지. 그게 상당 기간이에요. 상당 기간. 상당 기간은 계약의 목적, 내용 이거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그냥 법원이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채권에서 좀 이따가 배우겠지만 이행지체에 의한 그 계약 해제 있잖아요. 상대방이 이행지체를 했어. 근데 상대방한테 상당 기간 동안 최고를 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해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상당 기간은 뭐냐? 뭐 15일이냐 20일이냐 그게 아닙니다. 예컨대 금전 채무자다 상대방이.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아서 야 갚어 왜 안 갚어 이렇게 했을 때 예컨대 빌린 돈이 한 1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을 갚을 수 있는 상당 기간은 이 사람이 그냥 일반 직장인이다. 그럼 하루 정도면 될 거예요. 그죠? 하루 정도면 될 거지만 예컨대 뭐 노숙자다. 그러면은 한 이틀 사흘은 줘야 될 거고 그 금액이 1억이다. 그러면 하루 이틀 갖고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10억이다. 그러면 한 달 이상을 줘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목적에 따라서 상당 기간이라는 거는 법원이 볼 때 이 정도 채무를 이 정도 직업에 이 정도 수입이 있는 사람이 이 정도 상황에서 이행하려면 이 정도 기간을 주어야만 되겠구나. 그거를 나름 정하게 되는 거지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 기간이 그러니까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가 이런 계약 해지에선 매우 중요한데 그렇죠? 그럴 때는 변호사들은 이 사람이 그 상당 기간 내인지 아닌지를 다투게 되고 그거는 거의 그런 식으로 됩니다. 이 사람 직업이 뭐고 수입은 어떻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상대방이 보름 안에 하라고 했었는데 보름 안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를 입증이 됐어. 그러면 계약 해지가 안 되는 거죠. 상당 기간이 안 지났다면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그래서 상당 기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가. 근데 상당 기간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한마디로 픽스되어 있는 건 아니다.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인중개사가 딱 됐어요. 딱 돼가지고 매수인이 중도금까지 줬는데 잔금 날짜에 좀 안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뭐 매도인 입장에서는 길길이 날뛰고 막 하겠죠. 이 사람 이거 지금 잔금 안 줬으니까 나 계약 해지할래. 해지하면 계약금 몰취할 수 있으니까 중도금 돌려준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들들 볶습니다 여러분들을. 자기가 이길 것 같다 그러면서 뭐 온갖 소리를 해대는 거죠. 그러면 얘기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잔금을 언제까지 달라 내용 증명 보내고 그날까지 돈이 안 들어오면 해지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죠?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거 오늘 내용 증명 보내서 내일까지 보내라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지 고객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4천만 원이 잔금인데 어떻게 하루 만에 도착하고 뭐 하루 만에 어떻게 돈 내놓으라고 합니까? 일주일은 줘야 된다. 보름이나.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 적법하게 계약이 해제되고 뭐 손해배상을 받거나 어쩌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럴 때 상당 기간을. 그러니까 상당 기간이 있다. 그럼 그 상당 기간이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 그거를 날짜가 픽스해 있는 건 아니다. 연착이라는 건 늦게 도착하는 거죠. 연착은 늦게 도착하는 거다. 통상의 연착은 늦게 보냈기 때문에 늦게 도착한 거예요. 늦게 보냈기 때문에 늦게 도착한 거. 이런 거는 계약 성립 안 해요. 12월 31일까지 청약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 아저씨가 그 이듬해 3월 1일 날 청약서를 넣었다. 그거 되겠습니까? 늦게 보냈으니까 늦게 도착이 안 돼요. 그거는 계약 성립 안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사고의 연착. 정상적으로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보냈는데 중간에 무슨 사고가 생겨가지고 늦게 도착한 겁니다. 지가 늦게 보내서 늦게 도착해서 그러면 지가 그냥 계약 성립 안 하면 되는데 사고의 연착. 요거는 제대로만 갔으면 정상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뭔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늦게 도착한 거예요. 이런 경우입니다. 그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가느냐.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연착의 통지를 해야 한다.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연착되지 않고 그 승낙기간 내에 들어온 걸로 본다. 이겁니다. 그냥 뭐 암기거리예요. 그러니까 암기거리지 이거 뭐 이게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죠? 사고의 연착은 청약자가 그죠? 연착의 통지를 해야만 그러니까 연착의 통지를 했다 그러면 계약 성립 안 한다는 얘기예요. 늦게 도착했으니까. 맞죠? 연착의 통지를 청약자가 했어요. 당신 거 지금 저 늦게 지금 늦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그러면은 계약 해지야? 뭐 이렇게 계약 성립 안 해 당신하고는 이 얘기고
아무 얘기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승낙자는 어때요? 제 시간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죠? 이제 내가 이거 승낙 이메일을 보냈으니까 들어가겠지. 왜냐면 우리는 이제 계약 이행 준비를 딱 하고 있어요. 근데 청약자가 아무 말이 없다. 그죠? 연착의 통지를 안 했다. 그러면은 계약을 성립했다고 믿고 있으니까 계약을 성립시켜 주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야, 안 왔어! 이러면 계약이 성립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승낙 기간은 이미 끝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좀 재밌는 게 연착의 통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누가? 청약자가. 그렇죠? 이거 웃기지 않나요? 왜냐면 승낙 기간까지 이게 연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압니까? 연착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기간 내에 안 들어왔고, 그죠? 아, 그래도 저 사람은 뭐 살살한각이 없나 보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먹었는데 늦게 들어왔고, 근데 이게 사고가 있었고, 근데 나는 연착 통지를 안 했고, 그러면은 나는 다른 사람하고 지금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법조문 보니까 얘를 보호해주고 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 아니에요? 희한하죠. 연착의 통지. 이거 뭐 이게 연착이 될지 안 될지 우리가 무슨 뭐 인공위성 들고 있는 것도 아닌데. 예. 하여튼 좀 특이합니다. 자, 책을 좀 볼게요. 예. 이것 중 청약과 승낙에 대한 성립, 그 위에 불합의가 하나 있죠. 요것도 잠깐만, 의식적 불합의 요것 볼게요. 당사자가 의식적으로 불일치를 초래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어떤 청약에 대해서 조건이나 변경을 하는 경우, 이거는 당사자들이 알고 있는 거죠. 아, 이거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불합의다. 갑이 A 건물을 1억에 팔겠다고 청약했지만 을은 8천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 이건 계약이 성립 안 하죠. 변경했으니까. 무의식적 불합의는 상대방 당사자들은 계약이 성립했다고 생각했지만, 그죠? 어떤 점에 불합의가 있어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갑은 A 건물을 1억에 매도하겠다고 청약했으나 을은 이제 뭐 B 건물을 매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승낙한 경우나, 그죠? 뭐 잘못 표시한 경우, 이런 경우들 되겠습니다. 자, 무의식적 불합의와 착오, 요거는 동그라미 2번 체크 놓으세요.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 요거는 유효지만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반면 불합의가 있으면 처음부터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요겁니다. 착오는 뭡니까? 표의자 한 명을 대상으로 놓고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죠? 착오는, 그죠? 내가 내심의 의사,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다른 거죠. 나 혼자의 얘기입니다. 불합의는 얘하고 이게 합의가 안 된다는 얘기고, 그죠? 당사자가 둘이에요. 그러니까 불합의와 착오는 다릅니다. 자, 청약은 청약과 승낙, 요건 잠깐 쉬었다 보겠습니다.